나는 올해 72세 박동진. 평생을 시장 한 구석에서 생선을 손질하며 살아왔다. 비늘을 벗기고 내장을 가르고 살을 발라내는 일. 그렇게 40년을 견뎌왔다. 손가락 마디마다 칼자국이 남았고 허리는 구부정해졌지만 두 아들만은 반듯하게 키웠다는 자부심이 있었다. 큰아들 민수는 성실한 회사원이 되었고 작은아들 민호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이다. 아내 순애는 지병이 있지만 늘 웃으며 집안을 지켜왔다. 넉넉하진 않아도 따뜻한 가정. 그게 내 전부였다. 그런데 몇 달 전이었다. 큰아들이 어색한 표정으로 집에 들어섰다. 그 옆엔 낯선 여자가 있었다. 아버지, 소개할 사람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미소입니다. 보험 설계사로 일하고 있어요. 하얀 치아를 드러내며 환하게 웃는 그녀. 깔끔한 정장 차림에 단정한 말투. 겉으로 보면 예의 바른 젊은 여성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 순간 이상한 감정을 느꼈다. 싹싹함이 지나쳤다. 웃음이 너무 완벽했다. 마치 연습한 것처럼. 보험 설계사라는 직업이 그런 건가 싶기도 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계산적인 느낌이 스며나왔다. 아버님, 민수 오빠한테 많이 들었어요. 시장에서 오래 일하셨다고요. 그래, 뭐 별거 아니야. 나는 대충 얼버무렸다. 아들 앞에서 티를 낼 순 없었다.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다. 저런 애가 우리 집 재산만 노리는 건 아니겠지. 아내도 눈치챘는지 저녁 식사 후 나를 불러 조용히 물었다. 여보, 그 아가씨 어때요? 글쎄 좀 이상해. 이상하긴요. 예쁘고 똑똑해 보이던데. 그게 문젠데. 너무 완벽해. 뭔가 숨기는 것 같아. 아내는 한숨을 쉬었다. 여보, 사람을 너무 의심하지 마세요. 민수가 좋아하는 사람이면 믿어줘야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 의심은 지워지지 않았다. 그 후로도 미소는 자주 집에 들렀다. 아내에게 과일을 사다 주고 청소도 도왔다. 언제나 웃는 얼굴로. 하지만 나는 그 모든 게 가식처럼 보였다. 분명히 뭔가 있어. 저렇게 잘해주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법이지. 나는 평생 생선을 다루며 사람 보는 눈을 길렀다고 믿었다. 비린내 나는 생선도 한번 보면 알아챘다.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때 나는 몰랐다. 이 작은 의심 하나가, 이 차가운 예감 하나가 앞으로 우리 가족 전체를 무너뜨릴 폭풍의 씨앗이 될 줄은. 그리고 그 폭풍 속에서 진짜 비린내를 풍기는 건 다른 누군가였다는 것도. 그날은 평범한 목요일 오후였다. 나는 시장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거실 소파에 앉았다. 민호 학원비를 입금하려고 스마트폰을 꺼내 은행 앱을 열었다. 그리고 잔액을 확인하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잔액 2,340원. 이게 뭐야? 평생 모아온 1억 8천만 원. 생선 손질하며 40년을 악착같이 모은 돈. 두 아들 키우고 아내 병원비 대고 노후를 준비하던 그 돈이 통장에서 싹 사라져 있었다. 손이 떨렸다. 숨이 턱 막혔다. 화면을 아무리 새로 고침해도 숫자는 변하지 않았다. 나는 황급히 거래 내역을 확인했다. 오늘 오전 10시 23분. 출금 1억 8천만 원. 받는 사람 정미소. 그 이름을 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다. 역시 그년이었어. 누가 봐도 보이스피싱이었다. 하지만 이체된 계좌의 주인이 정미소였다. 뇌리에 스쳐 지나가는 생각들. 처음 만났을 때 느꼈던 불길한 예감. 지나치게 싹싹했던 태도. 자주 우리 집을 드나들며 통장 정보를 알아챘을 것. 보험 설계사라는 직업도 핑계였을지 모른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솟았다.
눈앞이 빨갛게 번쩍였다. 이 도둑년. 처음부터 이게 목적이었구나. 나는 즉시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수야, 당장 집에 와. 지금 당장.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됐고, 빨리 와. 그리고 그년도 데려와. 전화기를 내려놓고 나는 거실을 미친 듯이 오갔다. 주먹으로 벽을 쳤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1시간이 지나고 현관문이 열렸다. 민수가 당황한 얼굴로 들어왔고 뒤따라 미소가 조심스럽게 들어섰다. 나는 미소를 향해 곧장 다가가 스마트폰 화면을 들이댔다. 너 우리 돈에 손댔지? 내 이름이 찍혔어. 1억 8천이 내 계좌로 나갔어. 미소는 화면을 보더니 얼굴이 창백해졌다. 저게, 어떻게, 저는 아무것도. 시침이 떼지 마. 증거가 여기 있잖아. 뭐라고 변명할래? 아버님, 저는 정말 아니에요. 믿어주세요. 닥쳐라. 나는 소리를 질렀다. 40년 넘게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진 순간이었다. 너도 보험 설계사 핑계로 우리 아들 깨어내더니 결국 돈까지 손댄 거잖아. 처음부터 계획이었지. 민수가 황급히 끼어들었다. 아버지, 미소가 그럴 사람 아니에요. 오해예요. 입 다물어라. 너도 한패지. 나는 아들에게까지 화살을 돌렸다. 이성이 마비된 상태였다. 여자한테 홀려서 집안 정보 다 흘리고 이게 효도냐? 아버지, 당장 나가. 둘 다 내 앞에서 꺼져. 미소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다. 아버님, 정말 아니에요. 제발. 증거가 있는데 무슨 소리야. 경찰 신고할 거니까 각오해. 민수는 미소의 손을 잡고 현관으로 향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집안은 침묵에 잠겼다. 아내 순애가 방에서 나와 나를 불렀다. 여보, 정말 그 아가씨가 그랬을까요? 증거가 있잖아. 계좌 이름이 찍혀 있다고. 아내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떨궜다. 그날 밤 나는 혼자 거실에 앉아 텅 빈 통장을 바라봤다. 평생의 노력이 하루 만에 증발했다. 가족도 산산조각 났다. 내 예감이 맞았어. 전연이었어. 하지만 그때 나는 전혀 몰랐다. 진짜 범인은 따로 있었고 내가 지금 저질러버린 이 오해가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게 될 거라는 것을. 그 사건 이후 일주일이 지났다. 집안은 얼어붙었다. 민수는 전화도 받지 않았고 미소는 당연히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나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수사는 지지부진했다. 그리고 그날 밤이었다. 지병을 앓고 있던 아내 순애가 갑자기 쓰러졌다. 여보, 여보. 나는 황급히 119를 불렀다. 구급차가 도착하고 아내는 응급실로 실려갔다. 새벽 1시. 병원 복도는 지독하게 고요했다. 형광등 불빛만이 차갑게 빛났다. 나는 중환자실 앞 플라스틱 의자에 홀로 앉아 있었다. 손은 떨렸고 머릿속은 복잡했다. 돈도 잃고 아들도 잃고 이제 아내까지. 그때 간호사가 급히 뛰어왔다. 보호자분, 환자분 심장약이 급히 필요합니다. 네, 약요? 지금 병원에 재고가 없는 약이에요. 24시간 약국에서 사오셔야 합니다. 간호사는 처방전을 내밀었다. 나는 벌떡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가 후들거렸다. 72살 노인의 몸. 밤새 긴장한 탓에 기력이 바닥났다. 어디 가면 되죠? 3km 정도 가면 24시간 약국이 있어요. 빨리 다녀오세요. 나는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하지만 한 걸음도 제대로 떼지 못했다. 무릎에 힘이 없었다. 아내를 살려야 하는데 그 순간이었다.
복도 저 끝에서 누군가 숨이 끊어질 듯 헐떡이며 달려왔다. 머리는 땀에 흠뻑 젖어 있었고 손에는 약국 봉지가 쥐어져 있었다. 정미소였다. 어머니 약이요. 미소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간호사에게 약봉지를 건넸다. 약국, 여는 곳 찾으려고. 반 시간 넘게 뛰었어요. 간호사는 재빨리 약을 확인하더니 중환자실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나는 그 자리에 얼음처럼 굳어 서 있었다. 너, 왜 여기 있어? 미소는 벽에 기대어 숨을 고르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가에 눈물 자국이 있었다. 어머니, 혼자 두면 안 되잖아요. 뭐? 오빠한테 들었어요. 어머니 쓰러지셨다고. 그래서 바로 왔어요. 나는 말문이 막혔다. 아버님이 저를 오해하시는 건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저한테 잘해주셨어요. 미소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도 어렸을 때 엄마를 잃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를 그냥 둘 수가 없었어요. 그 순간 내 가슴 한편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나는 이 아이를 도둑이라고 사기꾼이라고 몰아붙였다.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했다. 우리 집에 발도 들이지 말라고 소리쳤다. 그런데 이 아이는 지금 새벽 2시에 3km를 뛰어와서 아내의 약을 구해왔다. 미소야. 내 목소리가 갈라졌다. 중환자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다. 보호자분, 다행히 약 투여하고 안정됐습니다. 조금 더 늦어 위험할 뻔했어요. 나는 무릎이 꺾이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미소는 조용히 다가와 내 옆 의자에 앉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함께 있어줬다. 새벽 복도의 냉기 속에서 나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내가 뭔가 크게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이 아이가 진짜로 어떤 사람인지 나는 제대로 보지도 않고 판단해버렸다는 것을. 그리고 가슴 깊은 곳에서 후회가 서서히 스며들기 시작했다. 제사장 진실의 등장, 대포통장. 아내가 일반 병실로 옮겨진 건 그 다음 날 오후였다. 나는 병실 옆 보호자 의자에 앉아 졸고 있었다. 지난 이틀간 제대로 잠을 못 잤다. 그때 병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다. 정미소였다. 손에는 보온 도시락과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다. 얼굴은 여전히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만은 또렷했다. 아버님, 주무세요? 나는 화들짝 깼다. 아니, 깨어 있어. 미소는 조심스럽게 다가와 보온 도시락을 내려놓았다. 아침도 안 드셨을 것 같아서요. 미역국이랑 밥 조금 싸왔어요. 고맙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미소는 잠시 망설이다가 서류 봉투를 꺼냈다. 떨리는 손이 역력했다. 아버님, 이거 보여드려야 할 것 같아요. 뭔데? 아버님 돈은 제가 훔친 게 아니에요. 미소는 서류를 펼쳐 내 앞에 놓았다. 경찰청 금융사기 사건 조사 결과 통보서. 서류 첫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범인이 제 명의를 도용해서 만든 대포 계좌였어요. 저도 피해자예요. 나는 서류를 집어들었다. 손이 떨렸다. 문서에는 사기 조직의 수법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신분증 위조, 대포통장 개설, 보이스피싱 조직과의 연결고리. 제 명의로 된 계좌가 제가 모르는 사이에 만들어졌어요. 사기범들이 제 개인정보를 빼내서. 미소의 목소리가 가라앉았다. 저도 경찰서에 신고했고 조사 다 받았어요. 아버님이 저를 의심하실까봐 무서웠지만 진실은 밝혀질 거라고 믿었어요. 나는 서류를 읽으며 온몸이 굳어갔다. 피의자 김모 38, 이모 42 외 조직원 7명. 혐의 특수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해자 박동진 외 23명, 도용된 명의 정미소 외 15명. 모든 게 명확했다. 미소는 가해자가 아니라 또 다른 피해자였다. 그리고 미소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아버님 돈. 오늘 전액 환급된다고 연락 왔어요. 금융감독원 피해금 환급 안내. 환급 금액 1억 8천만 원. 환급 예정일 2024년 11월 21일. 나는 서류를 든 채 말을 잃었다.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다. 목이 메었다. 미소야. 나는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큰아들 민수가 들어왔다. 아버지. 민수는 심각한 표정으로 내 앞에 섰다. 아버지, 미소는 지난주부터 하루도 안 빠지고 엄마 옆을 지켰어요. 뭐? 밤에도 병원에서 잤어요. 아버님이 오해만 풀리면 다시 가족이 될 수 있다고. 그날만 기다리면서 민수의 눈가가 붉어졌다. 아버지가 그렇게 화내고 쫓아냈는데도 미소는 한 번도 어머니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나는 고개를 들어 미소를 바라볼 수조차 없었다. 그동안 내가 퍼부은 말들이 하나하나 떠올랐다. 도둑년, 사기꾼, 처음부터 계획이었지. 당장 나가. 날카로운 칼처럼 이 아이의 마음을 찢어놓은 그 말들. 아버님, 미소가 조용히 말했다. 저는 괜찮아요. 아버님이 충격받으셨던 거 이해해요. 미소야. 그냥 어머니 건강만 회복하시면 돼요. 나는 결국 고개를 떨구고 말았다. 평생을 살면서 이렇게 부끄러웠던 적이 없었다. 사람을 보는 눈이 있다고 자부했던 내가 진짜 도둑과 진짜 가족을 구별하지 못했다. 아니, 구별하려 하지도 않았다. 그저 내 편견과 의심만으로 이 아이를 몰아붙였다. 병실 창문 너머로 겨울 햇살이 비쳤다. 하지만 내 마음속은 여전히 어둡고 무거웠다. 민수가 나간 후 병실에는 나와 미소만 남았다. 아내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다. 규칙적인 숨소리만이 고요한 병실을 채웠다. 나는 의자에 앉아 한참을 망설였다.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몰랐다. 72년을 살면서 이렇게 말문이 막힌 적이 없었다. 미소는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작은 어깨가 외로워 보였다. 미소야.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열었다. 이 노망든 늙은이 좀 용서해 줄 수 있겠니? 미소는 천천히 돌아섰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다. 아버님, 내가 너무 큰 잘못을 저질렀구나. 목이 메었다. 말을 잇기가 힘들었다. 평생 생선만 썰면서 살았더니 사람 마음 보는 법은 잊어버렸나 봐. 아버님, 그런 말씀. 아니야. 나는 고개를 저었다. 처음부터 내가 잘못했어. 너를 제대로 보려고 하지도 않았어. 그냥 의심만 했지.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돈이 사라졌을 때 난 너를 범인으로 단정했어. 증거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내 말도 듣지 않고. 아버님, 저도 이해해요. 평생 모으신 돈이 한순간에 사라지면. 아니야. 나는 소리쳤다. 이해받을 자격이 없어. 난 너한테 도둑이라고 했어. 사기꾼이라고 했어. 우리 집에 발도 들이지 말라고 했어. 눈물이 차올랐다. 그런데 너는 그렇게 모욕당하고도 우리 엄마를 지켰어. 새벽에 약 구하러 뛰어왔고 하루도 빠지지 않고 병실을 지켰어. 미소도 눈물을 글썽였다. 나 같은 늙은이는 진짜 가족이 누군지도 몰랐어. 내 목소리가 완전히 갈라졌다. 미소는 천천히 다가와 내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아버님,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가족은 의심으로 지키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지키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가
내 가슴을 송두리째 무너뜨렸다. 평생을 살면서 누구도 내게 이런 말을 해주지 않았다. 아니, 내가 들으려 하지 않았다. 나는 그 자리에서 평생 참고 삼켜왔던 울음을 처음으로 터뜨렸다. 미소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72살 노인의 오열. 어깨가 떨렸다. 숨이 막혔다. 몇십 년 동안 쌓아온 고집과 편견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다. 미소는 조용히 내 손을 잡았다. 아버님, 이제 괜찮아요. 내가 너한테 너무 못되게 굴었어. 아버님도 힘드셨잖아요. 평생 모으신 돈이 사라졌는데 저였어도 의심했을 거예요. 아니야. 변명이 안 돼. 미소는 고개를 저으며 미소 지었다. 진짜 미소였다. 저는 이미 용서했어요. 아버님이 저를 믿어주실 날만 기다렸어요. 그 순간 병실 문이 열리고 아내가 깨어났다. 여보, 미소야. 나와 미소는 황급히 침대로 다가갔다. 엄마, 정신 드세요? 아내는 힘없이 웃으며 우리 손을 잡았다. 다행이다. 우리 가족 다시 모였네. 나는 아내의 손을 꽉 쥐었다. 민수도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리고 조용히 미소 옆에 섰다. 그렇게 우리는 병실 침대를 둘러싸고 서로의 손을 맞잡았다. 오해 속에 무너졌던 가족. 의심과 편견으로 갈라졌던 관계. 하지만 진실과 용서가 우리를 다시 하나로 만들었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평생 생선만 썰었지. 사람 마음을 이렇게 깊게 베어버린 줄은 몰랐구나. 하지만 이제는 안다.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믿음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그리고 그 믿음은 아무리 늦어도 결코 늦지 않다는 것을. 창밖으로 따뜻한 햇살이 병실을 비췄다. 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고 있었다.